여기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지정학 전문가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단순히 정치 분석가로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전문가를 만났고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더구나 그의 경험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놀라운 점은 그가 발견한 것이 단순한 정치적 통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만이 가진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가 한국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엘리엇 워드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제 인생은 세계 정치에 대해 공부하는 데 할애했어요. 저는 단순히 세계적인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입니다. 제 직업은 사실이 중요한 직업이에요. 국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변화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 사무실은 정보가 모든 것이 되는 곳이에요. 역사와 국제관계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책장, 벽에 걸린 지도들, 그리고 싱크탱크와 정부, 뉴스기관에서 온 보고서들로 가득한 책상이 항상 놓여 있어요. 저는 수년 동안 세상의 권력 역학을 이해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누가 상승하고 누가 하락하는지,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이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두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고, 북한은 다시 예측할 수 없는 미사일 시험으로 모두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한때 견고했던 동맹들이 이제는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이 가는 것 같았고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근본적인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던 중 예기치 않게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인 이충은 박사님을 만날 기회였죠. 이 박사님은 동아시아의 역사와 그 지역이 현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깊은 지식으로 유명했어요. 그의 통찰력은 전설적이었고 저는 외교 분야에서 알고 있는 몇몇 고위 인사들을 통해 그에 대해 들었었어요. 초대장은 간단했어요. 서울의 국립박물관에서 그를 만나자는 것이었죠. 며칠 후 저는 서울에 도착했어요. 기대되기도 했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서 약간은 불안한 마음도 들었죠. 서울은 저에게 즉시 그 대조적인 모습을 강하게 인상 깊게 남겼어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고즈넉한 궁궐과 사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은 수백 년 동안의 전쟁과 점령, 분단을 겪었지만 어떻게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대도시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은 한국의 회복력의 증거였죠. 국립박물관의 조용한 방에서 이충은 박사님을 만났어요. 햇빛이 가득한 그 방은 역사적인 무게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박사님은 전통적인 짙은 파란색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의 존재감은 차분하고 단정했죠. 그는 작은 절을 하시며 저를 맞아주셨고 그 절은 제가 그토록 많이 배우지 못한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인사였어요. 워드 씨,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단호했죠. 세상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우리는 그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분명해졌죠. 이 박사님은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 중국의 상승, 북한의 위협, 유럽에서의 동맹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죠. 군사력이나 경제력, 그 이상의 무엇인가요? 그는 각국의 세계 무대에서의 결정을 형성하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눈을 뜨게 만드는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의지했던 전략과 전술들이 불완전하게 느껴졌고, 마치 그저 그림의 반만 본 것 같았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그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정학적 퍼즐은 단지 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식, 역사, 문화와 관련된 문제였죠. 이충은 박사님은 저에게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거였어요. 박물관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몇 달간 쌓였던 답답함은 사라지고 대신 목적의식이 생겼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저는 더 깊이 각국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했어요. 더 이상 표면적인 것만 보고선 안 된다고 깨달았어요. 세상을 이해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야만 했죠. 그 깨달음은 정말 겸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기반이 되었죠. 저는 평생 책을 읽고 보고서를 분석하며 글로벌 정치의 흐름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박사님과의 만남 이후 뭔가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세상을 권력의 균형, 동맹, 전략적 이해관계로만 봐왔죠.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깊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제가 놓쳤던 인간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인 층이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걸으면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재킷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그 말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어요. 도시는 살아있었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든 길목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수많은 대화가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이지만 그 속에서 뭔가 오래된 과거의 뿌리를 둔 것이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경복궁을 지나쳤는데 그 웅장한 건축물은 한국의 회복력을 상기시켜주는 듯 했어요. 그 궁은 전쟁, 침략, 그리고 수백 년에 걸친 점령을 견뎌냈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미국은 종종 세상을 거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곤 했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하지만 박사님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남북분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었어요. 그건 적들을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역사와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더 깊은 흐름을 이해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 속에서 어떤 지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였어요. 저는 계속 걸었어요.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명동거리는 사람들이 쇼핑하고 음식을 먹고 웃고 있었어요. 매번 길을 돌 때마다 한국의 이야기, 고대와 현대가 얽혀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미국은 과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한국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을 존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리정치적 체스판의 조각들로만 봤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서울의 다양성은 다시 한번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두 함께 앉아 삶을 나누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부인할 수 없는 한국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환영하는 분위기이면서도 분명히 한국적인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잘 알던 세상에서 잠시 벗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방문객처럼 느껴졌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박사님, 우리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해봤어요.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함께 작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박사님은 빠르게 답장을 보내셨어요. 물론입니다, 워드씨. 내일 점심에 이야기 나눠요. 한국의 역사와 외교 정책에는 표면 너머에 여러 층이 있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하고 현대적인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서울의 풍경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고층 건물과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박사님은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지만 그동안 존경해온 그 차분한 프로페셔널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박사님은 한국의 중국과의 오랜 역사,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이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의 말은 한국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들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생생하게 그려줬죠. 그러나 한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방법을 찾아내서 적응하고 인내하며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생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적응이 중요하죠.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의 역사였지만 그 핵심 가치는 항상 지켜졌어요. 점령과 전쟁 속에서도 한국은 그 미래가 어떻게 도전들을 헤쳐나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았죠. 그들은 변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지 않았어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었어요. 박사님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실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경력 대부분을 권력의 역학, 동맹, 군사 전략을 연구하는 데 쏟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국가의 진정한 힘은 그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점심을 마친 후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갔어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도시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강변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며 하루의 따스함을 즐기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평화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죠.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쌓여가던 긴장감 속에서도 그곳은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박사님은 잠시 멈춰서 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의 세계에서의 위치는 독특해요. 작은 나라지만 더 크고 강한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물결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웠어요. 미국도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인내, 역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강함과 외교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대한 이해가요.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세계 정치에서 지배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접근이었어요. 아마 진정한 힘은 필드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임의 규칙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산책이 끝나고 우리는 헤어졌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권력과 정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곳에서 얻은 것은 더 깊고 중요한 것이었어요.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역사, 가치, 고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에너지가 넘쳤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역사와 사람들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제 지정학적 전략가로서의 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단계는 분명했어요. 더 배우고 한국이 주는 교훈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노력해야 했죠. 동아시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어요. 북한은 또 다시 미사일 시험을 했고 미국은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었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 무엇이 터질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온뉴스는 그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뉴스에서 나온 발표를 들었어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대화를 제안했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년간 고립됐던 김정은이 손을 내민 거였죠.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었고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였어요. 이건 게임을 바꿀 만한 변화였죠. 제 전화는 미국 외교관들로부터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그들은 전략을 세우느라 바빴어요. 상황은 이제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그날 밤 이 박사님과 저는 만나서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박사님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김정은은 진짜 뭘 원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셨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우려가 묻어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벌고 정당성을 얻으려는 방법일까요? 그의 통찰력은 정말 귀중했어요. 북한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박사님의 판단을 믿었죠.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더 고조되었어요. 전 세계가 예민해졌고 무엇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만약 대화가 실패한다면 그건 지역의 재앙이 될 수 있었죠.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죠. 저는 이렇게 엄청난 일의 중심에 있다는 걸 실감한 적이 없었어요. 정상회담 전날 이 박사님과 저는 서울 시내의 고층 건물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 불빛들은 별처럼 반짝였죠. 한국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레시리언트하고 드라이빙,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죠. 이 박사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내일은 모든 걸 바꿀 거예요. 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의 도시를 바라봤죠. 다음 날 저는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바로 그 정상회담이 열린 곳이었죠.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디어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죠. 하지만 회담실 안의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긴장이 넘쳤고 김정은은 신중하게 카드를 던졌어요. 그는 불확실한 약속들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미국 측은 답답해했고 회담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나서 회담을 중단하고 나갔죠. 그 순간 저는 이 회담이 실패 직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 박사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강점은 인내와 예지에 있어요. 그 말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북한의 한 공식과 얘기할 기회를 얻었고 그를 따로 불러냈어요. 제 머릿속은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깊은 문화적 맥락에 대해 떠오르며 정신없이 돌아갔어요.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협상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사람들, 그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저는 신뢰, 역사, 그리고 평화를 향한 긴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결국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긴장을 뚫고 나갔어요. 몇 시간의 고된 협상 끝에 우리는 합의를 도출했어요. 북한은 단계적인 핵무기 폐기 절차를 시작하고 국제 감시의 일을 진행하기로 한 거였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중요한 시작이었죠. 정상회담은 공동선언문 서명으로 끝이 났고 전 세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나 저에게 진정 중요한 교훈은
그 합의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여정이었죠. 저는 외교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신뢰, 그리고 인내의 문제라는 걸 배웠어요. 정상회담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요소가 역사적인 순간을 예고하는 듯했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수십 년간 대립했던 두 나라의 직거래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냈죠. 언론은 그 장면을 놓칠세라 연신 사진을 찍고 각종 세부 사항을 분석하며 관심을 쏟았어요. 마치 세계가 숨을 멈춘 채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듯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정상회담의 겉모습과 달리 논의는 순탄치 않았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에 서서 미국 측 대표단에게 전략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 분위기는 매우 긴장감이 돌았고 역사적인 순간의 무게가 방 안에 가득했죠. 저는 그 방에 있는 모두에게서 그 압박감을 느꼈어요. 모든 말과 행동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은 예상대로 신중하게 카드를 내밀었어요.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만을 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죠. 그의 태도는 차분하고 계산된 듯 보였지만 그가 쉽게 상황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 넘치고 이 상황의 복잡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답답함이 쌓였죠. 시간이 지나며 진전이 더디고 실패할 위험이 커지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방 안의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죠.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일어나 회의를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은 정상회담이 전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안겨줬죠. 모든 것이 끊어질 듯 위태로웠어요. 외부의 언론은 여전히 보도를 이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 박사님의 말이 제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의 힘은 인내와 선견지명에 있다. 이 조언은 제가 계속 되새기던 것이었고 이제야 그 말이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급히 북한 측 공식 중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이 순간을 준비해왔고 몇 주 동안 한국의 문화와 역사, 가치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 모든 것은 이 박사님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해 얻은 통찰이었죠. 저는 이게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신뢰를 쌓고 공통의 기반을 찾을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김 선생님, 제가 북한의 핵심 협상 대표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과정은 단지 북한의 비핵화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수백 년 동안 힘이 아니라 인내와 적응력,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이겨왔습니다. 이번이 세계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입니다. 제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공식의 표정이 뭔가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제 말이 정치적 논리가 아닌 방식으로 그의 마음에 울림을 준 것 같았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변화도 아니었지만 협상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협상의 틀을 만들어갔고 그 틀은 여전히 깨지기 쉬웠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에 동의했어요. 그 과정은 국제 모니터들에 의해 검증될 것이었죠. 우리가 기대했던 완벽한 합의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중요한 시작이었죠. 그동안의 위기 속에서도 정상회담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선언문에 서명이 완료되었을 때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가 서서히 마음에 와 닿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는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목격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외교적 성공이었죠. 비록 그 세부 사항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분석되겠지만 저는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한 종이 한 장의 합의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이 합의되었음을 느꼈죠.
정상회담이 끝나고 저는 호텔 밖에 서서 싱가포르의 불빛이 펼쳐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도시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은 세상 자체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듯했죠.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가는 길은 보장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만에 저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꼈어요. 이 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인내, 선견지명, 그리고 당장의 이익을 넘어서는 능력에 있었어요. 이 교훈은 제가 평생 간직할 것이었어요. 다음 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지 역사적 흐름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국제 외교에 대해 이해한 방식도 많이 달라졌죠. 그건 단순히 권력 계산이나 자원의 조작, 군사적 힘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훨씬 더 인간적인 것이었죠. 그것은 신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은 단순한 지정학적 퍼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관계의 그물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요. 정상회담이 끝난 뒤의 날들은 마치 흐릿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 언론이 각종 헤드라인으로 시끌벅적했죠.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역사적인 만남을 높이 평가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북한의 약속이 과연 진심일까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는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큰 이유였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진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서울로 돌아와서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이 조용한 곳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도시가 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공기 속에 가득한 가능성이 느껴졌죠. 정상회담 전날 이 박사님은 내일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세계의 정치 지형에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바뀌었거든요. 걸으면서 저는 회담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긴장감이 감돌았던 순간들, 김정은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려서 회의실 전체가 좌절감에 빠졌던 때,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돌파구까지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방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핵 문제 해결만 고집하기보다는 신뢰를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정치의 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시각의 변화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강점이 힘이 아니라 회복력과 인내심에 있다는 걸 직접 보았거든요.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침략과 전쟁, 분단을 겪으면서도 잘 적응하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힘을 찾으며 항상 긴 안목을 잃지 않으려 했잖아요. 저는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이 박사님과 만나서 모든 걸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박사님은 이 여정 내내 제게 훌륭한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교훈을 배울 시간이었죠. 카페 안은 따뜻했고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이 박사님은 창가에 앉아 계셨는데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자마자 인사도 건너뛰고 바로 말씀드렸어요. 박사님, 맞으셨어요. 제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히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힘이나 전략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들의 역사와 가치관을요,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이 박사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때로는 지정학적 힘이란 게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에서 더 크게 나타나죠. 역사, 문화, 그리고 함께 겪어온 경험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정상회담은 시작에 불과했잖아요.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예요.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순간의 방향은 바꿀 수 있겠지만 그 변화가 계속 이어질지는 관계를 쌓아가는 데 달려 있어요. 신뢰와 대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뒤로 기대앉으며 박사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앞으로 닥칠 도전들이 정말 버거워 보였지만 오랜만에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당장의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우선시하는 시각이요. 세상의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역사와 문화의 복잡성을 존중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식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제 업무 방식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이 박사님처럼 국제관계의 폭넓은 맥락을 이해하는 분들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외교관, 경제학자, 역사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우리 모두의 목표는 같았어요. 모든 결정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이해하는 거였죠. 제 보고서와 전략회의에서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의 역사적 상처나 승리의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은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국제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았을 때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제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비행기의 조용한 윙윙거림, 신문 넘기는 소리, 가끔 들리는 다른 승객들의 작은 대화 소리들이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거든요. 서울과 이 박사님, 그리고 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모든 일들의 한가운데로 돌아가 있었죠. 그 대화들, 긴장감, 이 박사님의 차분한 말씀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그런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진 걸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경력을 쌓으며 공부하고 분석하고 예측해왔던 국제정치가 더 이상 단순히 사실과 수치로 풀어야 할 퍼즐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더 복잡하고 더 인간적인 것이었죠. 표면 아래 흐르는 깊은 물결을 이해하는 것, 문화적 역사와 회복력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인내의 조용한 힘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해결책을 찾는 데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제가 꼭 맞아야 한다는 압박감,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부담감, 모든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그 답들이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신뢰와 존중의 관계,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걸어온 역사적 길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어요. 저는 항상 힘을 단순히 군사력, 경제적 우위, 동맹과 거래들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박사님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란 단지 단단한 사실이나 무기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 그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올바른 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에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전날 밤 이 박사님과 함께 발코니에서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마치 우리가 뭔가 거대한 것의 끝자락에 서 있는 듯 했어요.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또 동시에 뭔가 약속된 것처럼 느껴졌죠. 내일 모든 게 바뀔 거야.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정상회담이 결국 열렸을 때 그것은 롤러코스터처럼 기복이 심했어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모든 말 한마디가 면밀히 분석되었죠.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의심과 불확실한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예기치 않게 역사적인 합의로 끝났어요.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 과정을 수용했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저는 회의실을 나섰을 때의 순간이 기억나요. 밖에서는 기자들이 웅성거리고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세상이 그 공동선언문의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 순간의 진정한 의미는 헤드라인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정한 외교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관계와 신뢰를 쌓는 것이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됐어요. 워싱턴에 돌아오니 이 새로운 이해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 늘 의존하던 전략들, 이제 그 모든 게 예전만큼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정학에서 인간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통계나 자원, 군사 전략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세상은 단지 지도자들과 나라들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한 국가나 정치적 사건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었죠. 워싱턴 사무실 책상에 앉았을 때 익숙한 환경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다가왔어요. 그런데 벽에 걸린 지도와 책상 위의 보고서를 보며 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권력 게임과 동맹들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몇 세기나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들, 나라들을 형성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 박사님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열었죠.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제 일상 속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느껴졌어요.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아, 엘리엇. 하지만 때때로 작은 이해의 행동 하나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어.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앞길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여전히 도전이 있을 거고 여전히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더 이상 사건에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크고 의미 있는 이야기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야기는 인내와 지혜, 그리고 세상을 형성한 역사들에 대한 깊은 존중을 요구했죠.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 시끄럽고 극적인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의 조용한 힘, 부서지지 않고 휘어지는 능력, 그리고 과거를 이해하면서 오는 깊은 지혜에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제 경력이 어디로 향하든 그 교훈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걸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상은 이제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느낌이었어요. 극적인 순간들과는 다른 조용한 깨어남 같은 변화였죠. 저는 이제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을 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그 길을 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김진우는 항상 외교의 힘을 믿었어요. 그는 수년간 세계 정치의 미묘한 균형을 연구했고 지리정치 분석가로서의 경력은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한 나라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그가 곧 겪게 될 일에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진우는 자신의 고향인 대한민국과 깊은 연결을 느끼고 있었어요. 국제관계에 대한 그의 지식과 복잡한 정치적 환경을 헤쳐나가는 능력 덕분에 그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신뢰받는 고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준비를 하면서 그건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기 중에 무언가가 변한 것 같았고 그건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라 분명히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는 압박이 심해도 굳건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는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어요. 시리아에서 새로운 불안이 시작되었고 정보 소식통들은 터키가 극단주의 세력들과 손을 잡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었어요. 세계는 글로벌 갈등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 틈새에서 대국들 사이에 끼어들며 그 여파를 바로 겪게 될 상황이었어요. 대통령실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은 피곤해 보였어요. 평소의 단호한 표정이 무거운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부드럽게 변해 있었죠. 그는 시리아에서 알케다 잔당들이 이끄는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세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고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걱정할 일인데 터키가 이 극단주의 세력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까지 생겼어요. 게다가 이미 내적인 문제로 바쁜 미국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진우 씨는 권력의 미묘한 균형을 잘 이해하고 있지, 그렇지? 윤 대통령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이 있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우리의 주권이 의문시되고 있어. 진우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대통령의 말을 주에 깊게 들었어요. 그는 중요한 회의에 자주 참석해본 경험이 있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금방 느꼈어요. 윤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사태는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세계는 순간순간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고 윤 대통령은 이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우가 말했어요. 그 말은 자신도 확신이 없었지만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불확실성의 무게가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알고 있어. 윤 대통령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냐는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일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학을 이해하며 조언을 주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상황이 너무 중대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내려질 결정들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진우는 자신이 상상도 못한 훨씬 더 큰 일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회의를 마친 후 대통령의 말이 머릿속에서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폭풍 전의 고요함은 이제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했어요. 그리고 진우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이 그 중심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의 비상사태 이후 몇 주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세상이 숨을 죽이고 무언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언론은 끊임없이 보도를 쏟아냈고 비판은 사방에서 쏟아졌어요.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서구 국가들, 특히 미국에서는 그를 권위주의자로 낙인 찍고 있었어요. 미국은 이미 내부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한국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해하고 있었죠. 윤 대통령의 결정이 더 큰 글로벌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저는 이런 압박을 이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큰 규모는 처음이었어요. 지리정치 분석가로서 저는 항상 그 이면의 힘의 역학을 읽어내는데 익숙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한가운데 있었고 예상보다 더 깊숙이 연관되어 있었어요. 제 임무는 더 이상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지키면서도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미세한 선을 관리하고 있었죠. 그건 정말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고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그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날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고
상황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애썼어요. 매 대화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죠.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국은 고립될까? 아니면 동맹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어느 날 밤늦게 제 사무실에서 최신 보고서를 살펴보며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시리아에서 전해지는 소식은 심각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어요. 이제 이것은 중동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힘의 역학이 급격히 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가운데 끼어 있었어요. 터키는 쿠르드들과의 관계가 커지면서 예측 불가능한 카드로 떠오르고 있었고 알케다 잔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마지막 것이라면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이 문제로부터 신경을 쓰느라 한국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해야 했죠.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이건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었어요. 미국은 이미 내부 문제로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었고 만약 그들이 아시아에서 발을 빼면 한국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낯선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이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진우야.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오래된 친구였어요.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알게 된 친구였고 몇 년 전에 미국 CIA에 합류했죠.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였어요. 잘 들어. 너는 알아야 해. 백악관에서 정책을 크게 바꾸려는 세력이 커지고 있어. 그들은 한국을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고 만약 그게 현실이 되면 너는 혼자 남게 될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혼자? 그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잖아요. 뭔가 변했을 리가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들은 윤 대통령의 행동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친구는 계속 말했어요. 이 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할수록 한국은 점점 고립될 거야. 만약 그들이 정책을 바꾸면 한국은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거야.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상황은 이미 위태로웠지만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어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의지할 동맹이 없을 거예요. 세상은 이미 지켜보고 있었고 작은 실수라도 우리는 고립되고 취약해질 수 있었어요. 준비해둬야 해, 진우야. 그 친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몇 주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어.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전화선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그가 말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압박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만약 미국이 등을 돌린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전화를 끊고 나서 여전히 충격을 받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제가 알던 세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이제 단순히 시리아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다음 날 다시 윤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날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보다 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어요. 윤 대통령은 피곤해 보였고 그가 내려야 할 결정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다른 무엇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단력이었죠. 그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우야,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비판도 듣고 국제사회에서 뭐라 하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한국이 글로벌 정치의 물결에 휩쓸리게 할 순 없어. 우리는 단단히 서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뜻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단단히 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미국은 강력한 동맹국이었고 만약 그들이 우리를 고립시키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외교적 후폭풍을 관리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고해드려야 해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미국이 당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더 의문시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들이 물러나기로 결심하면 알고 있어. 윤 대통령이 저를 끊어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한국이 외국의 힘에 휘둘리게 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혼자서도 서야 해. 반대에 맞서더라도. 그의 말은 확고했지만 그의 어깨에 지워진 부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회의를 마친 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이제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했고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서울의 긴장감은 눈에 띄게 느껴졌어요. 마치 천둥이 치기 직전에 무겁고 답답한 공기처럼요. 그 기운이 뼛속까지 전해졌어요. 대통령실에서 평소에는 강철 같은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였어요. 압박감이 너무 커졌던 거죠. 모든 결정이 도박처럼 느껴졌고 그 어떤 때보다도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진우야,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어. 시리아 상황을 무시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게임에 희생양이 되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압박감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치 그 구름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시리아, 터키, 그리고 쿠르드 세력의 상승, 그리고 바뀌는 동맹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을 향해 몰아치는 폭풍을 만들어냈어요. 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절박한 조치로 비쳤지만 그에게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고립되었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비춰졌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윤 대통령이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확고히 서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위험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 거였어요. 이 결정이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대통령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넘쳐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나왔어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글로벌 체스 게임에서 단지 구경꾼이 되어버릴 거예요. 윤 대통령이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한 명의 전달자가 급히 들어왔어요. 그는 빨간 봉인으로 된 외교 전보를 들고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전보 내용이 읽혀졌어요. 그것은 워싱턴에서 온 공식 경고였어요. 만약 한국이 비상사태를 철회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윤 대통령이 전보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외교적 선이 그어졌고 미국은 명확히 우리의 저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상황은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윤 대통령이 마침내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전보를 접으며 결단을 내린 듯 했어요. 우리는 행동해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의 결정은 이 지역에 큰 충격을 줄 것이었고 그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한국은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고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대통령실을 나서며 저는 이상한 두려움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제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지나도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어요. 폭풍은 이제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국제사회의 반응은 빠르고 무자비했어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 심지어 한국 내 일부 세력들도 윤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하며 그를 권위주의자로 몰고 이미 긴장 상태인 이 지역에서 불안을 가중시키는 세력이라고 비난했어요. 저는 매일 긴장된 회의 속에서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외교적 채널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세계 정세가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에 휘말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사무실에서 최신 정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실 오지 않기를 바랐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매우 급박했어요. 진우야, CIA에서 오랜 친구가 말했어요. 너 이 소식 들어야 해. 백악관 내에서 움직임이 있어. 그들은 한국을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어. 우리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해. 상황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저는 갑자기 얼음이 내 몸을 감싸는 듯한 차가운 느낌을 받았어요. 벽이 점점 좁혀져 오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거였어요. 한국은 이제 국제적인 위기의 직전까지 갔고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이 한 줄기 실타래처럼 끊어질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항상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폭풍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밤은 점점 더 길어졌고 불확실함이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전력을 다해 싸워야 했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한국이 이 폭풍을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후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였어요. 그 후로 며칠은 진우가 겪어본 적이 없는 날들이었어요. 전화 한 통, 이메일 하나, 대화 한마디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간이 멈춘 듯 숨을 죽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 거대한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토록 광범위한 상황이라서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저는 그 폭풍 속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 그 결정의 여파가 실시간으로 정치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이런 종류의 회의나 비공개 대화에는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적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중요한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곳에는 대통령의 측근들이 몇 명 있었고 공기가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회의실 문이 딸칵 닫히자 모두의 시선이 커다란 화면으로 향했어요. 화면에는 시리아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전쟁은 급격히 전개되고 있었어요. 시리아는 기존의 동맹을 끊고 터키와 쿠르드 세력을 지지하기로 공식 발표했어요.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중동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미국은 긴장 상태였고 군대는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이미 떠돌고 있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침착하려 애썼어요. 머릿속은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빠르게 돌려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윤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고립된 상태였고 지금은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의 위기 개입을 점점 더 꺼리고 있었고 중국은 긴장이 고조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해. 진우.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가르며 들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냉정한 표정은 사라지고 깊은 걱정이 담긴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어.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가 사라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지
몸으로 느껴졌어요. 윤 대통령은 몇 주 동안 압박을 받아왔지만 이제 다가오는 몇 시간 안에 내려야 할 결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었어요. 비상사태 덕분에 한국은 서구와 충돌 직전의 상태였고 시리아가 기존의 동맹을 떠난 지금 미국은 한국의 독립적인 입장을 용납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어요.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입장이 불안정하지만 지금 물러나면 남은 협상력마저 잃을 위험이 있어요. 윤 대통령은 잠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의 시선은 예리했고 뭔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결단력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알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 저는 간단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런 답은 없었어요. 우리는 명확한 규칙도 없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걸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방송의 소음만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이제는 미국의 대응이 중계되고 있었어요. 워싱턴은 강경한 경고를 보냈어요. 한국이 비상조치를 계속하면 외교적, 경제적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미국은 더 이상의 확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회의실 안의 압박감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모두가 저에게 방향을 찾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CIA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 지금 당장 빠져나와. 늦기 전에. 그 경고는 저에게 차가운 공포를 안겨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메시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선택은 이미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대통령의 전화가 울렸고 그의 표정으로 봐서는 상대방이 전하는 말이 심각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회의실을 조용히 시키라고 손짓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어요. 몇 분 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24시간 내로 긴장을 완화하지 않으면 외교적,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 말은 회의실 안에 무겁게 퍼졌어요. 공기가 탁해지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모두의 얼굴에 공포가 번졌고 대통령의 다음 행동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어요. 그가 한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지금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해요. 물러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우리의 주권, 동맹,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요. 하지만 만약 앞으로 나아가면 저는 말을 멈췄어요. 그 생각을 끝낼 필요는 없었어요.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어요.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결단과 불확실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 행동하자.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왔어요. 가슴은 뛰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사건은 반복해서 떠올랐고 세상은 곧 변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일에서 제 역할은 이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세상은 절대로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요. 저는 이미 한계를 넘었고 돌아갈 수 없었어요. 소식이 전해지자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몇 달 동안 쌓여왔던 긴장이 결국 터져버린 거죠. 정부 안에서는 이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두가 알았어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환점을 의미하는 사건이라는 걸요. 저는 브리핑 룸에 앉아서 주요 국제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뉴스 내용은 분명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비난하면서 그것을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죠. 이제 이건 단순한 외교적 충돌이 아니라 동맹 관계를 재편성하고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가 된 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제 그 결정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정부 관계자들, 보좌관들, 군사자문들 모두가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묻어났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정말로 고립된다면 어떻게 될까?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대통령은 행동하는 분이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지는 않으시니까요. 이번 위기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게 무엇일지는 저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분이 어떤 압박을 받고 계실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결정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진우 씨,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보니 동료인 한지호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 방에서 비교적 젊은 분석가였지만 예리한 사고와 사람을 읽는 능력 덕분에 제가 그를 존경하고 있었죠. 그도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눈에는 불꽃이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온 최신 보고서 봤어요? 심각해요. 미국이 대규모 제재를 준비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상황은 예고된 일이었죠. 한국은 미국과 중동에서 불안정한 상황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으니까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우리는 여파를 준비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해온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삼켰어요. 우리가 진짜 고립된 거예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그의 눈 속에서 불안이 느껴졌어요. 우리 둘 다 깊이 빠져 있었죠. 너무 깊어서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침착해야 해요. 그 말을 하면서 며칠 전 CIA 연락처와 나눴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경고는 분명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고립시킬 구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을 전략적 이해관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고 있었죠. 비상사태를 선언한 결정은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죠. CIA에서 받은 정보는 기밀이었고 그게 유출되면 제 경력은 물론 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대통령과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세상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걸 대통령은 알아야 했으니까요. 몇 분 후 저는 청와대에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생각의 무게가 육체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침묵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죠.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고했던 폭풍이 결국 왔고 이제 숨을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한 보좌관이 저를 멈춰섰어요. 상황실로 가셔야 합니다. 보좌관이 급하게 말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상황실 안에서 윤 대통령은 테이블 맨 앞에 서 계셨고 군사 및 정보자문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깨어 있었죠.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군 관계자가 두꺼운 서류를 대통령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미국이 태평양에서 군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서는 피로와 긴장이 묻어났어요. 대통령은 언제나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믿는 분이셨지만 지금은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진우 씨,
대통령이 저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순간을 준비해 왔어요.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리스크를 분석했죠. 하지만 이 순간이 와서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지금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게 우리 모두가 그동안 해온 모든 일의 끝을 의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통령님,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내면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차분함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는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혼자 할 수 없지만 협상으로 어떤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랫동안 고요히 서 계시더니 마치 제 말을 위기 상황의 중대함과 비교하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셨죠. 결국 대통령은 조용히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저는 명확한 대답을 내릴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었죠. 세상은 지켜보고 있었고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서 서 있으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죠. 각자의 결정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거였어요. 저는 상황실을 떠나며 그 순간의 무게가 더욱 짓누르는 것을 느꼈어요.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세상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거요. 폭풍 뒤의 고요함은 그것을 앞서던 혼란만큼이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은 나라를 휩쓴 정치적 혼란에서 겨우 회복한 상태였어요. 지금 제가 책상에 앉아 있으니 지난 몇 주 동안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흐릿하게 지나갔어요. 회의, 전화, 늦은 밤까지 계속된 전략회의, 그리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 저는 지정학적 분석가로서 정치와 국제관계의 교차점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위험을 동반하는지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늦은 오후의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울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죠. 생동감 넘치고 살아있지만 어딘가 불안한 고요함이 감도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 걸 느끼는 듯 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듯 했죠. 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대담한 결정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순간 저는 제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그를 이 길로 이끈 걸까요?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전개되도록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지만 비상회의와 긴장된 대화들, 미국과 동맹국들로부터 계속되는 압박을 떠올리며 저는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은 궁지에 몰렸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더 이상 외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죠. 때로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시대, 다른 맥락에서 보면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요.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려 제 생각을 끊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죠. 여기는 아직 진정되지 않았어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진우. 다만 기억하세요. 역사는 우리 모두를 심판할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그 말들이 공중에 떠도는 느낌이었어요. 역사. 우리는 항상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죠. 과거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볼지, 오늘의 결정이 내일 어떻게 기억될지. 하지만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개인적이고 지금 당장 제게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졌죠.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윤 대통령을, 저를? 지난 몇 주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약한지 배운 시간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직접 겪었죠.
어떻게 글로벌 강대국들이 한 번의 결정으로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동맹들이 불안정의 조짐만으로도 틀어질 수 있는지 봤어요. 저는 항상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깨달았어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신념이에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판단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에도 자신의 결정을 지킬 수 있는 용기 말이죠. 수많은 브리핑을 듣고 고위 공직자들이 차갑고 계산적인 말로 위기를 처리하는 걸 봤어요. 그들에게 이건 단지 또 하나의 위기일 뿐이었죠. 글로벌 퍼즐의 한 조각처럼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건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실은 이제 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저는 공기가 필요했죠. 코트를 챙겨 입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서울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은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공기 중에 고요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사람들 역시 제가 이제 막 깨달은 그 사실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나 끝자락에 있었는지.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우리는 그 벼랑 끝에 있었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들,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모두 균형을 잃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거리를 헤매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 불빛이 하나씩 켜지며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요. 언제나 회복력과 생명력의 상징이었던 도시였지만 이번만큼은 그 미래에 대한 깊은 불확실함을 느꼈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 멈춰서서 안의 따뜻함이 밖의 차가운 공기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느꼈어요.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주변을 보며 세상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며 일상에 몰두했죠. 하지만 저는 뭔가가 영원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국가정보원에서 함께 일했던 전 동료였죠. 그는 저를 보고 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어요.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보이네요. 그가 말하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가볍게 웃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어요. 서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즉각적인 위험은 지나갔어요. 이제 결정은 내렸고 결과는 나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세상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드디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한 건가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표정이 읽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는 그랬죠. 하지만 역사가 진정한 심판자가 될 거예요. 저는 그 말의 무게가 제게 온전히 전달되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 그것은 너무 멀기도 하고 너무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외부의 서울은 여전히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다음 장이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저와 세계 모두에게 말이죠.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가장 힘든 시간이 다가올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여기 북한 최고위층 가문의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평양에서 누구보다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국가안전보위부 대장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교육과 특권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베이징 유학 중 만난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탈출을 도운 사람이 다름 아닌 북한 고위 관료였던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탈북 과정에서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밤새 정글을 헤매고 강을 건너고 인신매매범들의 위험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한국에 도착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특히 그녀가 한국에서 이룬 성공과 그녀의 새로운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체 그녀는 어떤 일들을 겪었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금광 속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렇게 생각돼요. 그때는 제가 나라에서 가장 운 좋은 소녀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한용기 대장님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하셨고 어머니 김미선 박사님은 평양에서 가장 좋은 병원의 주치의였어요. 우리는 도시 중심에 있는 큰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곳은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 살던 동네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위대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저를 지켜보는 모습으로 눈을 떴어요. 김일성, 김정일 두 분의 초상화가 집안의 모든 방에 걸려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얼굴이 저를 따라왔죠. 어머니는 그들의 존재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하셨지만 가끔 밤이 되면 그들의 눈빛이 어두운 밤을 뚫고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아 이불을 더 높이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우리 아파트는 제가 학교에 가는 길에 본 다른 집들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가짜 플라스틱이 아니라 진짜 나무 가구를 썼고 주방에는 항상 밥과 고기, 신선한 과일까지 있었어요. 반면 다른 아이들은 밥과 김치만 소량 가지고 오는 것을 봤어요. 저는 리본이 달린 예쁜 드레스를 입었고 학용품도 항상 새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축복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에는 큰 대가가 있었어요. 학교에 가기 전 매일 아침 저는 붉은 스카프가 완벽하게 묶였는지 교복이 깨끗하게 차려졌는지 점검해야 했어요. 아버지는 문 앞에서 저를 점검하시고 스카프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고쳐주셨어요. 지현아, 기억해라. 너는 우리 가족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눈빛은 부드러웠어요. 학교에서 저는 늘 첫 번째로 나가서 위대한 지도자들의 연설을 암송했어요. 한마디도 빠뜨릴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해야만 했어요. 그게 그냥 장려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를 부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쉬는 시간에도 저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새로 전학 온 은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저를 모르던 은미는 점심시간에 저와 함께 큰 참나무 아래에서 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기도 했어요. 수학 선생님 안경이 코끝에서 자꾸 미끄러져 내리는 걸 가지고 농담을 하며 잠깐이지만 평범한 12살 소녀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은미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는 거실 커튼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게 인사를 하며 제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접근한 딸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청했어요. 아버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녀를 돌려보내셨어요. 그 이후로 은미는 저를 한 번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그때 비로소 저는 한용기 대장의 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우리의 부유함은 단순한 부유함이 아니라 벽이었어요. 우리의 지위는 단순한 지위가 아니라 장벽이었어요. 심지어 제 학교 성적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저에게 나쁜 성적을 줄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집에서는 저만의 공부방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드문 사치였죠. 하지만 그 컴퓨터는 국가 인트라넷만 접속할 수 있었어요. 항상 같은 선전 사이트와 허가된 뉴스만 반복해서 보게 되었죠. 가끔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곤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다른 가정에서는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집 식탁에서는 모든 말이 신중하게 계산되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조심스럽고 암호처럼 말로만 전달하셨고 어머니는 병원에서의 일도 조심스럽게 보고하셨어요. 저는 말없이 말하는 법,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웃는 법,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는 법을 배웠어요. 밤이 되면 종종 제 방 창문에 서서 평양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멀리 리우경 호텔이 유령처럼 서 있었어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가끔은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도 들렸어요. 그 음악은 나라의 위대함과 지도자들의 지혜를 찬양하는 철저히 검열된 곡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음표 사이의 침묵이 무엇일지,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가사와 말하지 않는 생각들이 무엇일지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많은 북한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의 꿈은 감시의 눈과 조심스러운 발걸음, 신중한 말과 숨겨진 생각을 동반해요. 저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처럼 빈곤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내가 되어야 한다는 무게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제가 교육부에서 온 편지를 열 때 손이 떨렸어요. 편지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죠.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 미래였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지원했었는데 매년 몇 명의 북한 학생만이 가는 곳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으로 된 아파트 안에 울려 퍼졌죠. 엄마와 아빠는 각각 다른 방에서 뛰어들어 오셨고 저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아빠는 평소에 보기 힘든 미소를 지으셨고 엄마는 기뻐서 손을 모으셨어요.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어. 아빠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군복을 입으신 아빠의 모습은 오후 햇살에 반짝였죠. 하지만 당연히 내 딸이 뽑혔겠지. 저는 아빠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일은 그렇게 되는 게 보통이었죠.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학급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음을요.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매일 새로운 준비, 새로운 서류, 새로운 회의가 있었죠. 저를 평가하러 온 정부 관계자들은 끝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물어봤어요.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도, 우리나라의 업적에 대한 지식, 심지어 외국 학생들이 북한의 삶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말할지까지요. 기억해. 한 공무원이 말했어요. 그의 안경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너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그의 말은 제 어깨에 무겁게 다가왔어요. 심사 과정은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차가운 방에 앉아서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3대 조사를 받았어요. 그들은 모든 걸 체크했어요. 우리 가족 중에 남쪽으로 탈북한 사람은 없는지, 외국과 연락을 한 적은 없는지, 외국 방송을 들은 적은 없는지. 제 아버지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어요. 평양 외국어 학교의 동급생들은 제 뒤에서 속삭였어요. 어떤 친구들은 눈에 띄지 않는 미소로 저를 축하해 주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제가 지나가면 말을 멈췄어요. 저는 그들의 질투를 이해했어요. 유학을 간다는 건 마치 황금 티켓을 손에 쥔 것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출국 일주일 전 일이 좀 이상해졌어요. 아빠는 어느 날 밤 늦게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방 안은 담배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죠. 아빠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그 음악은 아빠가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게 말하고 싶을 때만 틀었던 거였죠. 지현아, 아빠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자료는 우리가 알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봐선 안 될 자료들이 있었어요. 나라와 관련된 보고서들이었는데 제가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이게 너에게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빠는 빨리 그 봉투를 제 여행 가방의 옷 사이에 숨기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내 눈으로 봐. 우리가 준 시각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야. 그때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절대적인 충성을 가르치셨던 아빠가 그런 위험한 자료를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엄마는 자정이 넘어서 제 방에 오셨어요. 아무 말 없이 작은 꾸러미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죠. 그 후에 제가 그것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수백 달러가 손수건에 쌓여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돈이었죠. 떠나는 아침은 차고 맑았어요. 정부 차량이 저를 공항으로 데려다 주었죠.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며 엄마는 저에게 용기 내라고 속삭였어요. 아빠는 평소보다 더 오래 저를 안아주시며 제 코트 주머니에 뭔가를 슬쩍 넣으셨어요. 그건 제가 본 적 없는 작은 전화기였죠.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래로 점점 작아져가는 평양을 바라보며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들, 제 가족, 집,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삶을 떠나는 중이었죠. 비행기 안에 다른 북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했지만 제 머릿속은 부모님이 주신 이상한 선물들로 가득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여정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저는 단지 유학을 가서 제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중국 영공에 접어들었을 때 저는 이미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규칙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아침 제 짐 속에 소중히 넣어온 지도자들의 초상화에 절을 했고요. 매일 밤 제가 어떻게 우리 방식에 충실히 지내고 있는지 일기에 적었어요. 그런데 김준호를 만난 날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 그를 본 건 기숙사 건물 복도에서였어요. 그는 제 층에 있는 방으로 박스를 옮기고 있었고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사투리가 그걸 말해줬거든요. 서울 사투리와는 다른 우리 선전 수업에서 혐오해야 한다고 배운 바로 그 사투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땅만 쳐다봤어요. 우리는 절대 한국 사람과 말을 해선 안 됐어요. 그들은 적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적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요. 청소 아주머니가 무거운 양동이를 계단으로 올리는데 도와주기도 했어요. 비가 오면 다른 학생들과 함께 우산을 나누어 쓰기도 했고요. 저는 점점 그를 더 자주, 너무 자주 지켜보게 됐어요. 왜 그가 내가 배운 대로의 괴물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베이징에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비는 총알처럼 쏟아져 내렸고 저는 도서관에서 돌아오면서 건물 사이를 뛰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갇히고 말았어요. 바람에 제 우산이 뒤집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젖어가며 무섭고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 잠깐만 기다려. 바로 준호였어요. 그는 큰 노란 우산을 들고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가 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도록 했어요. 그의 우산은 바람에 잘 버텼고 그는 제가 젖지 않도록 우산을 제대로 쥐고 있었어요. 우리는 길을 가며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기숙사에 도착하자 그는 보통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옥상 라운지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저기서 폭풍을 보면 아름답게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고향에서 보던 그 남한 군인들의 거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 방으로 뛰어가서 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제게 그를 따라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옥상 라운지는 큰 창문과 편안한 의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앉아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번개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준호는 자신의 고향인 부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닷가에 있는 부산에서 동생이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동네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산에 캠핑을 간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가 배운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밝은 간판이 가득한 거리, 사람들이 웃으며 다니는 모습,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이 있는 공원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게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너희 가족은 어때? 준호가 물었어요. 뭐 하고 지내? 저는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외부인과 우리의 삶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따뜻한 눈빛은 판단도 없고 숨겨진 의도도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의 직위나 우리 가족의 지위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준호를 만나는 게 기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캠퍼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때때로 그냥 도시를 거두며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호는 나만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저에게 나만에 대해 솔직하고 간단한 답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준호의 방에서 그의 중국어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때 실수로 그의 노트북에서 폴더를 클릭했어요. 그 화면이 갑자기 화려한 이미지들로 가득 찼어요. 그것은 남한 드라마였어요. 저는 이런 금지된 드라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평양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몰래 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보고 싶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위험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라마에서는 서울이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도시로 그려졌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며 전 세계 어디로든 전화를 걸 수 있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입을 옷, 할 일을, 꿈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은 카페에 가서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그곳은 제가 배운 어두운 잔인한 곳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저는 새벽까지 앉아 에피소드 하나하나를 보며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돌아갔어요. 내가 배운 것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틀렸던 걸까? 나는 무엇을 더 몰랐던 걸까? 하지만 준호와의 우정은 더 이상 비밀로 둘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걱정과 긴박감이 담겨 있었죠. 지현아, 그가 말했어요. 그 남한 남자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 지금 당장 떠나야 해.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제 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거라고. 아마 재교육소에 보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한 말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요.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했어. 그가 속삭였어요. 국경으로 가. 거기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든 걸 버리고 떠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충격과 혼란 속에 멍하니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언제나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저를 도와 도망치게 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작은 가방을 싸면서 벽에 걸린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보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준호의 이야기들, 그가 보여준 세상, 제가 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제 눈으로 세상을 볼 시간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다시 한번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골든 드래곤 레스토랑 뒤 11 p.m. 중개인들이 지시한 대로 그 문자 바로 삭제했어요. 밤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고 저는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 물, 부모님이 주신 돈만 챙겨 기숙사 방을 빠져나갔어요. 기숙사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레스토랑 뒤 골목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쓰레기통 뒤에서 3명의 그림자가 나왔어요. 2 남자와 1 여자인데 모두 중국계 한국인이었어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권 보여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제 서류를 확인한 후 그녀는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요. 말하지 마요. 우리는 베이징의 주요 도로를 피하면서 뒷골목을 통해 걸었어요. 경찰 사이렌이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떠나기로 결심한 것을 전혀 모르는 준호를 생각했어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중개인들이 저를 창문이 어두운 차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이끌었어요. 타요. 여자가 명령했어요. 누워서 담요로 덮어요. 차 안에서의 시간은 끝이 없는 듯 했어요. 시간을 확인하려 했지만 무거운 담요 아래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어요. 몇 번 정차했는데 아마도 검문소였을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숨을 참고 기도했어요. 아무도 차를 수색하지 않기를. 몇 시간은 걸렸겠지만 느끼기에는 며칠 같았어요. 결국 작은 차로 바뀌었어요. 진짜 고비는 중국 라오스 국경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울창한 정글을 가로질러야 했어요. 여자가 튼튼한 부츠와 어두운 옷을 건넸어요. 물 여기요. 그녀는 큰 물병을 주면서 말했어요. 조용히 걸어요. 가까이 따라와요. 정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나뭇가지가 제 옷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얼굴 주위에서 윙윙거렸어요. 땅은 진흙투성이에 울퉁불퉁했어요. 2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남자 1명이 제 팔을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손전등을 쓸 수 없었어요. 그것이 국경 순찰대에 들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밤에도 숨이 막힐 듯 더웠어요. 땀이 옷을 적시고 모기들이 노출된 피부를 물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래 쉬지 못했어요. 순찰대가 3시간마다 오요. 여자가 잠깐 쉬는 동안 설명했어요. 해 뜨기 전에 건너야 해요. 중국과 라오스를 가르는 강이 있었어요. 어두운 물은 검게 보였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여자가 물었어요. 저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살은 예상보다 강해서 옷을 잡아당겼어요. 차가운 물이 제 몸을 얼어붙게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물속을 헤쳐나갔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중개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작은 마을들을 지나면서 주요 도로를 피했어요. 마을을 지나갈 때는 관광객인 척했어요. 마음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사는 것처럼 걸어봐요. 여자가 자신 있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태국의 난민 캠프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수백 명이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공간에 갇혀 있었어요. 더위는 정글보다 더 심했고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와 열악한 위생 상태가 정말로 숨을 막았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건 계속되는 두려움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알았어요. 인신매매범들이 캠프를 살펴보며 약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걸. 캠프에서 저는 민지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민지는 2달 전에 중국을 통해 탈북한 10대 소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었어요. 음식을 나누고 잠을 자는 순서를 바꾸면서 한 명은 항상 경계를 했어요. 인신매매범들은 밤에 사람들을 잡아요. 민지가 저에게 경고했어요. 좋은 일자리를 준다고 속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캠프에서 3주가 지난 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지를 남겨두고 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의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저에게 가라고 했어요. 기다리지 말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요.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깨끗한 방, 에어컨, 그리고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 한국 여권을 건넸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여권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제 자유를 위한 티켓이었어요. 저는 제 탈출을 돌아보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껴져요. 북한 고위 관리의 딸로 태어나 정글과 강을 넘고 난민 캠프에 숨으며 도망치다니. 하지만 그 여정의 각 단계는 제 과거를 조금씩 벗겨내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했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들, 중개인들, 민지, 대사관 직원들, 모두 제 변화의 일부분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점은 신체적인 도전이나 끊임없는 위험이 아니었어요. 진짜 힘든 감옥은 북한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마음속의 감옥이었어요. 수년간의 선정과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감옥. 하지만 국경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그 정신적인 벽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고 새로운 것, 희망이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아침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화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뭔가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유로웠어요. 한화원은 앞으로 12주 동안 저의 집이 될 곳이었어요. 이곳은 저와 같은 탈북자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었죠. 시설은 작은 대학 캠퍼스처럼 보였고 간단한 건물들이 높은 벽과 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감옥처럼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 어디쯤 저의 옛삶과 새로운 삶 사이를 잇는 다리 같은 곳이었어요. 한화원에서의 매일은 엄격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겪었던 그 경직된 통제와는 전혀 달랐어요. 여기서는 그 구조가 저희를 돕기 위한 것이었지, 저희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는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슈퍼마켓에서 어떻게 쇼핑하는지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 평범한 일들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샴푸가 무려 50가지 종류나 있다고? 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들 가지고 있고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가장 힘들었던 수업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기억나는 건 수명의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교실에 앉아 한국의 선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를 고를 수 있다고요?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밤중에 사라지지 않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배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요. 한화원 선생님들은 저희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저희의 혼란과 두려움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 박 선생님은 저에게 중요한 분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탈북자를 가르친 지 15년이 넘으셨고 저희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옛삶은 너에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제는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심리 상담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김 박사님을 만나서 제가 겪은 일들을 정리하고 처리했어요. 저는 평양에서의 특권적인 삶, 중국을 거쳐 탈출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두고 온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울기도 했어요. 김 박사님은 그게 모두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치유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화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은 저에게 가족처럼 다가왔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함흥에서 공장 노동을 했던 민지,
중국 국경 근처에서 석탄 마을을 탈출한 태성. 우리 모두는 저녁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에서 배운 작은 것들을 서로 가르쳐 주었어요. 민지는 저에게 스마트폰 쓰는 법을 가르쳐 줬고, 저는 민지가 영어를 읽는 연습을 도왔어요. 어느 날 한화원에 온 지 약 6주쯤 됐을 때 제게 모든 것을 바꿔놓을 소식이 전해졌어요. 부모님이 무사히 탈출하셔서 한국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안도감의 눈물을 쏟았어요. 다른 탈북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를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줬어요. 그들은 이 기적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2주 뒤 부모님이 한화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군복을 입고 자랑스러워 보였던 아버지는 이제 간단한 민간인 옷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뭔가 더 작아 보였고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한때 체제의 철저한 규율을 지켰던 분이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배우기 위해 몇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가 과거와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이 체제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 우리는 탈출을 계획했어. 네가 자라나는 걸 보면서, 네 영혼이 조금씩 짓밟히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한화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사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 은행 계좌를 여는 법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충분할까요? 졸업식 전날 밤 저는 창문 앞에 서서 멀리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풍경은 앞으로의 제 모든 것을 상징했어요. 기회, 자유, 그리고 도전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박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기억하세요, 지연 씨. 당신은 단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2개의 한국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 경험,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분단된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서울대학교 첫날은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캠퍼스는 넓게 펼쳐져 있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학생들은 꿈과 계획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바쁘게 지나갔고요. 저는 교과서를 가슴에 꼭 안고 이곳에서 외교 관계를 공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아직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준호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캠퍼스 커피숍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너 잘할 수 있어, 지현아 하고 말하며 따뜻한 라떼를 테이블 위에 밀어주었어요. 그의 미소는 베이징에서 함께 지냈던 때와 변함없이 여전했고 친절함도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함께 결혼을 계획하며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삶에 대한 꿈을 꾸었죠. 결혼식은 작지만 아름다웠어요. 한때 수백 명의 군인을 지휘하던 아버지는 이제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고 저를 걸어가게 했어요. 탈북 이후 아버지의 얼굴은 부드러워졌고 엄격했던 표정은 기쁨으로 가득한 주름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모습은 예전의 삶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준호의 가족은 저를 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요. 졸업 후 저는 통일교육권에서 제 진로를 찾게 되었어요. 제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방에 책상 하나, 서울의 바쁜 거리가 보이는 창문이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의 일은 평양에서 누렸던 어떤 사치보다도 더 의미 있었어요. 매일 북한 이탈 주민들과 만나 그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 중에는 혼자 국경을 넘은 청소년들도 있었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한 어머니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소녀, 민지가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겨우 16살이었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와 똑같은 두려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기서 내가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녀를 창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아래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거리 보이죠? 5년 전에는 저기 길도 제대로 못 건넜어요. 지금은 모든 가게, 모든 모퉁이를 다 알게 됐어요. 이 도시는 조금씩 하루하루 내 집이 될 거예요. 이탈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유가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배웠어요. 저는 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이나 지하철 타는 법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도왔지만 그들의 꿈을 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그들에게도 성공은 가능하고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호는 제 일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집에서는 우리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섞어서 우리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에게 평양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저에게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우리는 첫 아이 혜은이를 맞이했어요. 혜은이의 이름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혜은이를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녀의 삶은 제 삶과 얼마나 다를까 생각했어요. 혜은이는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마음껏 말하고 한계 없이 꿈을 꾸며 자라날 거예요. 가끔 혜은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알지 못할 미래에 대한 마음이 아파요. 그 때문에 저는 한국 통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간견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수백 명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매번 간견할 때마다 베이징에서 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세상을 내 눈으로 봐라. 이제는 저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제 삶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로 가득해요. 전 세계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제 경험에 대해 블로그를 쓰며 대학에 입학하는 젊은 이탈민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있어요. 준호와 저는 두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혜은이는 벌써 할머니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밤늦게는 아직도 평양을 꿈꾸기도 해요. 넓고 텅 빈 거리들, 거대한 기념비들, 제가 자란 집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깨어나도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희망을 느껴요. 제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 제가 돕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 된 한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를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한 사람, 한 대화씩, 조금씩. 한때 지도자의 초상화에 절을 하던 소녀는 이제 학생들과 외교관들 앞에 당당히 서서 고립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나누고 있어요. 평양에서 서울로의 여정은 단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